법정 소유기 코너입니다. 서교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이게 문제가 되면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지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변호사법 위반 맞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맞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판사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게 예. 판검사들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특히 자기 사건에 그러니까 자기 관할 법원 검찰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거고요. 근데 홍준표 의원께서 그거는 뭐 소개만 한 거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이상한 발언이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법, 현행 변호사법에 두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자기 관련된 직무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는 거는 아예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반인들의 변호사를 알선하면서 소개비를 받는 경우 이런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반인의 경우에 대한 거는 흔히 말하는 그렇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브로커를 말하는 건데 예. 지금 이 문제되는 조항은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네.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관할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소개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하면 그거는 형사처벌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직무 관련 사건은 아니고 관할 법원, 관할 검찰청 안에 있는 사건이니까 그 36조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 대상이긴 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한 게 아니라 윤대진이 그 검사가 소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친척의 경우는 또 그 처벌 조항이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에서 면제되거든요. 예외 조항이 있죠. 예외 조항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윤 후보자는 중수부에 있었는데 이거는 형사 3부 관할이어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관할 검찰청에 있는 사건 소개는 과태료, 그다음 직무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인데 직무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 과태료 처분 쪽인데 그나마 그것도 본인이 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윤대진 검사가 했다는 그건 거니까. 뭐 다음 날 이제 윤대진 검사하고 담당 변호사가 똑같이 아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거짓말 한 거 아니냐,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근데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것도 뭐 어떻게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도? 그런데 이제 청문회에서 그 윤석열 후보자가 내가 변호사 소개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증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언론 기자 상대로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언론 상대로 한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언론 기자 상대로 거짓말한 거는 그건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요건 인사청문회라서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그 청문회로 출석을 하면은 이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하는데, 요건 인사청문회는 증인으로 선서하는 것이 없으니까 요거는 처벌 규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선서하던데요? 그게 증인으로, 그 후보자 증인 말고도 증인 말고 본인 후보자가 처음에 선서하거든요. 아마 그 규정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3자가 증인을 서가지고 하는 그 규정이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에.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연예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경기 강주경찰서는 강지환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9일 오후 10시 50분쯤에 광주시 오포읍 강지환 씨 자택에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강지환 씨가 A 씨와 B 씨 등 여성 지인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세 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해서 한 번 더 술을 마시고, 그리고 여성 두 분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강지환 씨가 들어가서 한 명은 성폭행, 한 명은 성추행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이제 온 건데,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그 성폭행 시도 때 뭐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벌써부터
무고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예. 요거는 유죄가 맞습니다. 예. 이건 명백한 유죄고요. 예. 그 무고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여성들이 그냥 아는 아는 아니고 예. 외주 스텝이랍니다. 외주 스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방송 연예계 쪽에서는 외주 스텝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갑과 을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강주한이라는 배우는 유명한 배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두 명의 여성들은 의뢰 입장에 있는 상황이어서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무슨 뭐 술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피해 여성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112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네. 그 신고 부분도 말씀드리면 예. 그걸 좀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112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오히려 더 많답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들은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출동 안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중간간 혐의니까 여성 두 분이 만취해서 만취했다고 정신이 봐야죠. 없었을 때 아마 그런 일이 벌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강지한 씨는 뭐라고 합니까? 뭐 강지한 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깨보니까 여성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요 부분도 바로 유죄가 100% 확실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들은 거의 대부분 나가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해요. 예. 실제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변명입니다. 자기가 약간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기호 변호사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100% 유죄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하라는 재판장이 그렇게 진행하라는 취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들은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 패턴을 가고 있다. 패턴입니다. 패턴입니다. 제가 했던 중간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랑도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서 저도 지금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나중에 뭐 일주일 후에나 한참 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무고의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합의하에 해놓고 나중에 뭐 돈을 많이 안 줬다든가 뭐 다른 이유로 막 탁 틀어져 가지고 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상황에서 곧바로 저 친구한테 연락해 가지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긴급 체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간간이라는 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여성이 두 명이 있는 방에서 한 명이 그 거의 뭐 성폭력, 한 명은 성추행인가 성폭력이라는 부분은 거의 뭐 중간간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그 피해 여성이 합의를 했는가? 과연 내가 술이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내 친구가 보고 있는 그 다른 여성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관계를 합의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뭐 수치심 때문이라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굳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명이 다 술에 굉장히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피해 여성들은 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같은 경우에 증거라는 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정황들 있잖아요. 며칠 뒤에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은 누구한테 연락을 했느냐, 아니면은 뭐 신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자리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해서 하고 싶을 정도 합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 정황들이 다 신빙성을 올려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정황적 근거 플러스 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거겠네요. 거기서 특히 이제 피해자 일관된 진술 이게 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피해자들이 처음에 뭐 진술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믿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뭐 꾸면서 무고할 때는 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 진술한 것과 나중에 진술한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면 경찰서에 진술 조서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뭐 녹음하고 그런 걸 아니까 경찰서 가서 그때 경찰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각도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진술할 때는 아예 또 자세가 달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자기 기억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를 좀 잡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 조사 뭐 또 검찰 조사 뭐 재판 진행될 테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자. 우리 두 사람이 너무 의견이 100% 일치해버리는 거야. 예. 약간 의견이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아까 윤석열 그 후보자 사건도 의견이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사 오늘 출석하면서 입장 밝혔습니까? 네네. 오늘 첫 기일에 출석하면서 도정에 힘쓰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문을 떼면서 도지사로서 성실 재판에 임할 것이며 검찰 역시 냉정한 입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아마 검찰에서 네.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했던 증거를 숨기고 계속 안 보여주다가 이 재판부에서 보여줘라. 네. 공개해라. 네. 그래서 공개했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검찰이 그 객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검사는 유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증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차 공판에서까지도 그런 친형의 핸드폰 녹음 파일 거기에 정신전화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안 냈단 말이죠. 예. 이거는 명백한 객관 의무 위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찰이? 그거를 내면은 무죄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건 서 변호사님은 그 파일이 오픈된 게 무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예, 증거가 저는 됐다.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그래서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14차 공판, 14번째 공판에서야 비로소 재판부가 허용을 해가지고 열람하도록 허용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피고인 쪽은 들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증거로 냈더니 바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거죠. 예. 자, 항소심 첫 재판. 법원은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의 소속 법관이 이재명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이 되니까 재판부를 변경했는데 이게 혹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재판에? 근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친분 관계가 예. 있었을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제비한 것일 뿐이고 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예. 이 공정성을 이유로 이 재배당 한 걸 가지고 어떤 이 재판에 예. 다른 항소심의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자, 두 분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심은 무죄 나고. 예, 저는 그 1심 판결이 굉장히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요. 그 혐의가 4가지라고는 하지만 사실 직권남용죄,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예. 직권남용죄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팩트라. 네. 가장 크고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공표를 했을 때 주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내용들이 다. 선거 때 보면 약간 과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것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항소심에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시 변호사는요? 저는 사실 이게 1심 판결 어떻게 선고 예상하느냐고 이 자리에서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요? 예. 그때 제가 차마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대답을. 근데 오늘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무조건 동의하게 했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동의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예,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제 말이 설득력이 상당히 높은가 보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가 됐기 때문에 1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6개월, 3개월, 3개월. 예. 근데 희심이죠. 전체로 하면은 1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년 아니고 1심에서는 6개월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항소심이 3개월인가? 네. 3개월이고 그다음에 3개월이니까 네. 전체 합치면 1년이네요. 네. 그 말이네요. 예. 네. 그럼 이제 대법원까지 해서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남성 4명이 입건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일본인들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국인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게도 처음에 일본 시민들이 제보를 했는데 분명히 욕설을 하면서 한 명은 춤을 추고 조롱을 했는데 막 이제 시민들이 거기다 항의를 하자 일본어로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갔다고 해요. 예. 근데 막상 잡아보니까 한국인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이 친구들 혹시 그 일베 사이트 쪽에 그 극우 성향의 그 친구들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모욕죄로 입건됐다고 하는데 모욕죄가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모욕죄는 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죄하고 다른 거는 명예훼손죄는 사실관계를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죄고 그다음에 모욕죄는 어떤 사실을 말한 건 아닌데 그냥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녀상 그 동상에다가 침 뱉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죄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죄이고. 그런데 그게 법이란 건 정확성, 명확성이 있으니까 규정도 있는 것이고 소녀상한테 모욕을 가한 건데 그게 할머니하고 연결이 되느냐. 사람한테 한 게 아닌데 모욕죄로 입건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 동상에다가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그 청년들이 말을 할 때 또는 행동이 어떤 내용이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금 현재 언론에는 그 청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뭐 조센징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더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침 뱉는 행위도 그 동상에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욕죄에서 언어에 의한 경멸적 감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거동에 의한 것도 모욕죄가 된다라고 학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들은 이 관리 주체, 이 소녀상 관리 주체에서 접수했다고 하는데 저는 할머니들뿐만이 아니라 이 소녀상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한테도 모욕적인 모욕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했다는 생각도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면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도움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